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가게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습니다. 연말 약속 잡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경제 맥을 짚어보고 처방을 받아보는 시간, 경제 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6개 부처 개각 중에 5개 부처가 경제부처여서 오늘 경제 허준 코너에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신임 경제부총리에 이제 지목이 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역동 경제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역동 경제가 뭔가요? 저도 참 일단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개각이 됐고 발표한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 한 6명 중에서 5명, 4명 정도가 이제 경제부처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빠르면 이번 주 조만간에 또다시 경제부처 연속적으로 개각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일 관심 갖는 분야가 아무래도 경제부총리인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성으로 역동경제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는 이 지난해 6월에 새 정부 출범할 때 처음으로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때 등장했던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본인이 사실은 그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용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짠 아이디어다. 말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구조개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역동성을 만들어간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현재 총선을 앞두고 아시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개혁에 대해서 크게 한 성과가 없어요.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용어를 꺼내든 게 안 그래도 사회적인 대답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이고 한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더군다나 이런 추진 동력이 나오겠는가 싶어서 새로운 지명자가 경제 활력의 모멘텀으로 이 용어를 들고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추진 동력이 없는 무거운 과제를 들고 나온 거 아닌가라고 해서 기대보다는 실망이 조금 나오고 있는 표현이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최 부총리의 지명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청와대 경제수석일 때 사실은 지금 대중국 관련해서 실언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호황 시대가 끝났다라고 해서 사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탈중국 발언으로 해석돼서 당시 이제 중국 관련한 소비재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했다라고 비판을 받는데 경제를 끌어올려야 될 분이 오히려 악영향을 주신. 그럼 이제 사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재 이제 어떤 그 암초라고 할까요? 라는 게 이제 중국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물가, 그다음에 부자 감세, 재정 긴축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가 제일 관심인데 대중국 관련해서는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국가의 재정 긴축 문제라든지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보유세 완화와 공급 확대를 축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긴축 재정도 그대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R&D 관련해서는 다소간에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해왔던 추경호 총리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사실 실망이 좀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제가 좀 계속 지금 어려움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 총리 하나만 볼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개각되면서 또는 하마평에 오르는 부분 중에서 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요. 좀 이따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IRA라든지 요소수 문제라든지 산업의 발등에 분이 떨어진 부분이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관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개각 대상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소임이 있는 장관 자리를 총선용 중간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판의 연장선에서 많은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또 금융인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금융계에서는요. 가장 크게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지금 최상목 경제수석이
장관으로 가면서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를 새로 메울 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섭 금통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이 물론 그 기재부 출신 정통 관료이긴 합니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임명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금통위원 자리를 내던지고 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석이라는 게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우리 한국은행이 위상이 네. 기재부보다 좀 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별적인 정책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 전체의 시장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사실은 금리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의 입김이나 시장의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독립적으로 경제만 보고 똑바로 하라라는 의미로 한국은행 특히 금통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한 독립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예. 연봉도 한 3억 이상 되고요. 보좌직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맞습니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체감 못하셨겠지만 법원으로 치면 대법관 정도가 됐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독립성이 보장된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내던지고 대통령 보좌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대통령실과 연결이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식의 독립성의 의구심도 제기되는 한편 예. 지금 금리가 대전환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은 고금리를 한참 달려왔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도 이제 이 정도면 정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럼 언제까지 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어디서부터 내릴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대전환기에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람이 지금 갑자기 자리를 비운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통위원 중에서 외부위원이 5명인데 공교롭게도 2분이 4월 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후임 선정에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인데 난데없이 2분까지 관두면서 공석이 많아지게 돼서 5명 중에 3명 과반수가 동시에 지금 현재 공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시장에 굉장한 지금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개각은 뭐 개별적으로 어떤 후보자 지명자가 적합하느냐 안 하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 평론을 해드린다면 그 각 분야가 각 직책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소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것은 전혀 무시되고 총선용 날림, 중간 정거장용 개각이 아닌가라고 해서 예. 심히 우려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이 경제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려가 된다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홍콩 ELS 건도 짚어볼게요. 예. 역대급 손실이 전망된다고 하는데 일단 네. ELS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ELS라는 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금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네. 적금 이해가 되죠. ELS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품을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하나의 지수라고 할게요. 뭐 사과값, 네. 뭐 금값, 우리나라 주가지수, 홍콩의 주가지수 이런 어떤 지수를 딱 정해놓고 그게 특정 구간으로 들어가면 평소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예금권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라고 네. 돼 있고요. 다만 특정 구간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까지 가능하도록 급전직하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이다.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ELS는 이 ELS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값, 수익률의 기준값이 홍콩의 항생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지수가 기준일보다 뭐 어느 정도 유지만 하고 있으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 설마 이 지수가 뭐 반토막이 나겠어? 왜냐하면 그 우량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예. 공공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반토막이나 나겠어? 예. 이건 리스크가 거의 없어라고 해서 판매가 됐는데 실제로 이 많은 상품들이 가입될 때 홍콩의 항생지수가 12,000이었는데 네. 지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6,000입니다. 실제로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피해 보신 분들, 원금 손실 피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품이 이제 홍콩 H지수 관련해서 현재 판매된 잔액은 약 20조로 보이고요. 예. 내년 상반기에 이제 상환이라고 하죠.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이 8조에서 9조 사이입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8조 9조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기준으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게 3.9조, 약 4조입니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 이대로 쭉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4조 원 정도를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의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4조가 사라진다는 거는요.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원금 네. 손실이 날 일이 없다. 판매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투자자에게 팔았느냐라고 하는 소위 불완전 판매가 있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겠죠. 몇 개 은행에서 또 중점적으로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당국이 지금 일단 부랴부랴 판매 기관을 다 감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이제 국민은행인데 네. 쭉 가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7, 80 노인에게 네. 예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한다든지 집 한 돈 뭐 이런 거 다 판 돈 가지고 그냥 맡겼는데 어머니 이거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다든지 했던 네. 불안전 사례가 약 42건이 현장에서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항생지수가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면서 원금 손실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1년 전부터 이미 네. 금융권에서 계속 사이렌을 켰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요. 예.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지금도 아마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요. 홍콩지수 관련한 ELS가 지금도 포항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도 광고글이 넘쳐나고요. 지금도 상품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즉 이런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경고를 좀 줘라. 이게 내년에 네. 큰일 난다라는 게 1년 전부터 나와 있는데 여태 정부가 팔짱을 끼다가 이제 부랴부랴 나서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을 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온다. 네. 상반기 뭐 있습니까? 총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그렇죠. 앞두고 4조 원대 원금 손실을 본 개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면 대규모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정부가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태 가만히 있다 이제 부랴부랴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이겁니다. 일단 민원화 되는 걸 막아야겠죠. 불안전 판매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사실은 이거 법 위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손해난 모든 상품에서 다 민원이 생기면 예. 물어줘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금융과 관련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3번째입니다. 정부가 이것은 피해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네. 지금 선언을 해서 이제 관련한 기준을 지금 마련한다라는 게 입장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피해액의 약 40에서 80% 사이를 일단 보상 한도를 잡고요. 네. 투자한 투자자 개인과 판매한 판매 기관 이 둘 다를 놓고 가중사유, 감경사유를 둘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인이시거나 예. 뭐 무학이라든지 뭐 이걸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야, 이분은 확실하게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가중을 해서 피해 보상금을 높여주고 반면에 그런 투자자가 이미 투자 경험이 많다 그러면 알고 한 투자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조금 깎아주고 또 판매사한테도 상황을 들어보니까 불안전 판매에 관련한 혐의가 짙다 그러면 배상비율을 높여주고 하는 양쪽에 대한 가중 강경을 정해서 40에서 60% 정도 내에서 지금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되면 이제 감독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자율규제 내에서 좀 합의를 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현재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뭐 투자자 책임으로 손실이 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전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었다는 거.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정부와 제도에 어떤 그 문제점은 없었는가를 돌아볼 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사전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 하나. 둘째는 이런 불안전 판매가 아직도 적발이 이렇게 만연하게 될 정도로 예.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특히 판매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라는 거. 예.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파생이기 때문에요. 네. 일반 공모로 못 팔게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느슨해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80대 노인들한테 이런 상품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품 못 팔게 하는 나라도 많은데 네. 이런 규제책 자체를 논의한 게 너무 좀 후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우리나라. 이게 미국이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합자 회사를 금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어이가 없어서 웃으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도 몇 번 소개했지만 미국 이제 IRA라고 해서 배터리 관련한 주요 법안을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제책을 냈는데 네. 쉽게 보면 이겁니다. 2024년부터는 배터리 관련한 부품,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이 두 가지를
우려되는 나라 거를 쓰면은 우리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럼 그 우려되는 나라가 뭘까? 이제 그 지침이 나온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예상했지만 이제 명문화돼서 나온 게 쉽게 말하면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 광물이 들어가거나 중국 부품이 들어가면은 미국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예. 중국과의 거래를 배제해야 하라는 되겠죠. 거죠. 당연히 중국 정부 지분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중국과 그러면 합자 회사를 만들면 이건 중국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 기준이 하나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게 예. 중국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도 중국 지분이 25%가 넘으면 이거 우려국가 방금 얘기한 그거랑 같은 걸로 보겠어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보조금을 받자니 중국과 합자 비율을 낮춰야 되겠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히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합자한 현재 프로젝트가 약 20여 건 됩니다. 예. 그리고 많죠. 생각보다 많죠. 네. 예, 그리고 각 개별 프로젝트마다 1조 단위에서 뭐 그 이상 단위까지 상당히 큰 규모의 합자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합자 서로 비율을 보니까 물론 아직 공개 안 된 데도 있지만 40에서 80% 선까지 중국 비중이 잡힙니다. 그럼 너무 이게 간극이 큰데요. 엄청 크죠. 예.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50대 50이라고만 해도 추가로 중국 지분 25%를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내리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 지분을 도로 사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중국 미안하다. 너가 투자한 50에 대해서 25를 내가 다시 살게. 예. 그러면 25를 사는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추가적인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할 텐데 중국이 내가 50을 들였는데 한국이 와서 갑자기 25만큼 살게라고 하면 그걸 25에 팔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만 샌드위치도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단순히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넘어설 가능성이 많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어서 요소수랑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이미 대란을 저희가 2년 전에 겪었는데 네. 지금 또 대란이거든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대란은 좀 특이한 게 대란 우려는 좀 특이한 게 지난번 대란은 중국이 사실은 요소수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요소는 암모니아로 만들고요. 암모니아는 석탄에서 뽑는데 그때 중국과 호주가 싸우면서 석탄이 없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예. 통제를 했었거든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원재료 공급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제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 배에 이미 실리기 직전인 선적까지 허가가 다 난 상품을 갑자기 배 떠나기 직전에 멈췄어요, 중국이. 이것은 잘 보십시오. 이런 국제 분쟁을 제가 왜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드리냐면요. 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미국 형님 말 듣다가 수십조 원을 투자했는데 중국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중국한테 가서 살짝 야,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너희들 지분 좀 안 되겠니라고 보려고 했더니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소수 있다.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식의 압박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이 샌드위치가 신세가 된 샌드위치가 딱 맞는 사건이 지금 이 두 건이 동시에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우리 거죠. 기업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럴 맞습니다.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그 25% 룰은 이미 예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바라던 것은 50%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줬습니다. 네. 정부가 그걸 관철시켜 주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25에서 결국에는 실패한 거죠. 네. 정부의 사전 대책이 미국에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요소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2년 전에 사태를 겪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이런 그 광물, 특히 이제 중요한 원자재 관련해서는 소통하고 있고 요소수 관련해서는 특히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중지된 걸 몰랐습니다.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그 소통 구조가 있다는 말이 틀린 거죠. 네. 우리 정부가 이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문제, 정부와 정부와의 문제에 대해서 양쪽 다 미중 사이에 껴서 어느 쪽에도 다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지경입니다. 경제 허준의 진단과 처방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요. 급하게 현재 지금 한 달 정도의 그 유예 기간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에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나서야 되겠고요. 중국은 시진핑 바이든 회담을 통해서 이거 우회로를 뚫었다는 평가가 있는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포드와 CATL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회로가 가능하도록 민간에서 우회로를 뚫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여지를 마련해 달라. 지금이라도 기민하게 미국과 나서 달라는 거고요. 요소수 문제는 중국 내부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풀어줬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저출산 얘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경제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